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9급 기상직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지구 대기를 온도의 연칙 변화에 따라 4개의 층으로 나눈다는 것은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죠. 이때 각 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대륙권은 평균적으로 조건부 불안정 상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륙권에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 기온 감률은 마이너스 6.5도 K의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환경 기온 감률이 마이너스 6.5도 퍼 6.5도 6.5K 랄게요. 그냥 킬로미터고 감마 D는 마이너스 10도 K의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이제 감마 S는 6.5도가 아니고 5도죠. 5도 K의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균 이렇게 따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마이너스 그냥 지울까요? 전부 다 감마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우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감마 D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감마가 크고 감마 S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건부 불안정 상태가 맞습니다. 2번 성층권 하부에서는 대륙간의 온실 기체 증가에 따라 온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잠깐만 중요합니다. 왜 안 되노? 됐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 이번에서는 대륙간의 온실 기체가 증가하면 대륙간에서 흡수하는 적외선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성층권으로 갈 수 있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이제 대륙간 온실 기체 증가가 생기면 대륙간 온도는 올라가는데 대신에 성층권 온도는 감소한다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성층권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방출되는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가 적외선 방출을 강하게 우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점점 더 감소한다라는 것도 하나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흡수한 것만큼 방출하는 게 하긴 하는데 그게 아래쪽으로 가는지 위쪽으로 가는지는 이제 기체에 따라 다르고 또 그거는 더 연구되어 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번은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중간권에서는 기체들의 복사 흡수가 적기 때문에 고도에 따라 온도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권에서는 기체가 복사 흡수가 적죠. 왜냐하면 그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고도에 따라 온도가 감소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존층, 그러니까 즉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에서는 그 UV 자외선을 흡수하는데 중간권에서는 그 에너지원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이제 기체의 복사 흡수가 적어지는 즉 에너지원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고도에 따라 온도가 감소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열권에서는 밀도가 매우 낮아서 활발한 대류활동. 활발한 대류활동이 틀렸죠. 밀도가 매우 낮은데 어떻게 활발한 대류활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렸고 말장난이죠. 이거 기체권이 대기권 밖으로 탈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열권에서. 그리고 열권에서는 이제 압도적으로 수소와 뭐 헬륨 이런 게 많은데 수소가 잘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활발한 대류 활동은 아니고 밀도가 매우 낮고 이제 여기는 온도가 높긴 해요. 온도가 높은 이유가 그 온도 자외선 즉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을 때 이제 온도라는 거는 기체 분자가 얼만큼 빠르게 움직이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온도가 매우 높고 대신에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온도는 이렇게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층에서 대륙관 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온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그 기체 분자가 우리 피부에 많이 닿지만 열권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온도는 높으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온도는 좀 낮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요 2번이 가장 중요하다. 2번은 이제 온실 기체까지 CO2까지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성층권에 CO2가 많아지면 이제 대기권 밖으로 방출하는 양이 많아져서 온도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2번
2번은 이제 표면 온도가 6000K랑 3000K라고 할 때 최대 복사 세기가 나타나는 파장, 그러니까 람다 맥스를 찾으라는 건데, 이 람다 맥스는 이제 변이 법칙에 의해서 t분의 2897인데 그냥 3000이나 둘게요. 여기도 약이니까 계산하기 쉽게. 그래서 3000에 6000 하면 0.5죠. 0.5랑 300을 하면 10이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입니다. 그럼 3번. 3번부터 이제 3번부터가 아니고 그 18년도 3번 문제부터 이제 수증기량에 대한 뭐 보존 혹은 보존되지 않는 그 양 이런 거를 좀 자주 묻는데, 이런 문제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화되지 않은 공기가 단열 상승하는 경우는 이제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랑 같고, 이때 보존되는 물리량으로 옳게 짝지은 것인데, 온이는 이제 수분 단열 감률을 따라갈 때 보존되지 않는데,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 올라가면 이제 보존되죠. 그래서 온이는 보존되는데, 상대적으로 상대 습도, 즉 상대 습도는 ES분의 E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는데, 이게 포화 수증기압이고 현재 압을 나타내는데, 이게 상층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포화 수증기압이 낮아서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얘가 낮아지기 때문에 분모는 낮아지는데 뭐라 해야 되지? 하여튼 요 전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2번을 보시면 혼합비랑 가운도를 물어보는데, 혼합비는 이제 MD 플러스 MV분의 MV죠. 이제 혼합비죠. 이건 비습이고, 혼합비는 MD분의 MV죠. 그래서 혼합비는 얘인데, 혼합비는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가운도는 TV는 T 플러스 1 플러스 0.61Q죠. 근데 T가 감소하기 때문에 가운도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수도랑 습고온도가 있는데, 이 절대수도는 그람이 아니고 단위 부피랑 이제 그람을 나타내는데, 상층으로 갈수록 단위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이 전체 양은 작아지게 되는, 그래서 절대수도는 낮아진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비습과 습고온이가 있는데, 비습은 아까 혼합비랑 비슷하게 이렇게 MD 플러스 MV분의 MV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얘는 줄어들지 않죠. 건조 감률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 습고온이도 있는데, 습고온이도 이제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 올라갔을 때 수분 단열 감률을 따라 내려와서 1200헥토파스칼까지 고도의 기온을 읽어주면 습고온인데, 이 습고온이 또한 건조 단열 감률에서는 보존되기 때문에 4번에 비습과 습고온이 둘 다 이제 보존되는 물리량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일단 빠르게 볼게요. 균일할수록 구름의 성장은 느립니다. 그 다음 니은 주변 외부 공기 활발한 혼합은 구름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주변 외부 공기가 드라이하면 이제 구름 성장을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구름 발생 초기에는 응결에 의한 물방울 성장 속도가 충돌 및 병합에 의한 물방울 성장 속도보다 느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응결에 의한 응결보다 충돌 병합이 그러니까 초반에는 충돌 병합보다는 응결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그쵸? 네, 응결이 더 많이 일어나고 충돌 및 병합은 나중에 한 수십 마이크로미터까지 성장했을 때, 응결에 성장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충돌 병합이 일어나게 되겠죠. 리을은 그럼 자동으로 맞게 되고, 보시면 단위 부피나 응결의 수는 바다보다 육지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육지가 식생 분포도 많고 우리가 대기가 아니고 인간에 의한 오염물질 방출도 더 많아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응결액 수는 육지가 더 많습니다. 5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카르노 기간인데, 이걸 할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요 문제는 좀 풀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 카르노 기간 그림을 안 주어지고 문제가 몇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부피랑 기압이 있을 때 우리가 상태 방정식인 PV는 이제 T랑 비례하게 되는데, 이때 등온 과정 T가 일정할 때 V랑 그렇죠. 반비례하는, T가 일정할 때 이제 V랑 P랑 반비례하는 관계식을 만족하고, 그래서 이러한 분수함수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고 뭐 이렇게 그려주면 이제 여기는 등온 과정이고 여긴 단열 과정, 뭐 단열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옳은 것은 카르노 소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이제 카르노 기관은 열역학 제1법칙의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dq는 이제 du 플러스 dw인데, du는 이제 cvdt 플러스 pd 알파 혹은 pdw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a에서 b로 가는 것은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du가 0이죠. du가 0이고 dq는 dw랑 같고 pd 알파랑 pdw랑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 때 이제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D 알파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 DW가 이거 DV죠. DV죠. 그래서 외부에 일을 하면은, 외부에 일을 한다라는 건 이제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것이고, C에서 D로 갔을 때는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과정이다. 이게 맞죠. 근데 두 과정 모두 외부와 열 교환이 없는 가역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비가역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DQ가 외부에 열 과정 없는 단열 과정이라면 DQ가 0이어야 되는데 DQ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은 B에서 D로의 과정은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라고 되어 있는데, B에서 D로 갈 때 단열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DQ가 빵입니다. 그럼 DU랑 마이너스 DW랑 이제 마이너스 DW랑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B에서 D로 갈 때 부피가 증가합니다. 부피가 증가해서 이 열 에너지, 그러니까 온도가 감소하죠. 온도가 감소하는 대신에 부피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C에서 A로 갈 때는 부피가 이렇게 감소하죠.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열을 받아서 혹은 그 부피가 이제 압축이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이제 열 에너지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는 틀렸습니다.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E는 1-T1분의 T2인데 이제 T1이 T2보다 큽니다. 그리고 T1과 T2의 온도 차가 작을수록이라는 거는 얘의 값이 1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단열 과정이 가까워지며 단열 과정이 가까워진다, 요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그리고 열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열 효율이 안 높아지죠. 감소하기 때문에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T2가 0에 가까워질수록 카르노기가 열 효율 기간은 100%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자가 0이면은 열 효율은 1이 되기 때문에 100%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7번 다음 중 다세포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다세포 내용이기 때문에 연직 바람 시어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동시에 일어나고, 하강 기류에서 이제 상승 기류가 유발되는 그러한 패턴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잠재 불안정도가 커야지 연직 불안정이 잘 발생할 수 있고, 또 연직 바람 시어가 강한 조건에서는 이제 내부가 잘 발달할 수 있습니다. 단일 세포 내부에서의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만나지 하강 기류가 다세포 내부 일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단일 세포 내부에서는 그 하강 기류가 있을 때 상승 기류가 없고, 대신에 그 다세포 내부에서는 하강 기류에서 상승 기류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 다세포 내부 일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혹은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약간 좀 착각을 하면, 단일 세포 내부에서는 얘는 연직 시어가 아니고 상승 기류가 존재하긴 한데 하강 기류가 있을 때 상승 기류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면 마찬가지가 틀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라는 게 상승 기류가 있을 때 하강 기류가 있는 이런 그런 같은 조건이 이게 아니고,
단일 세포 네오에서는 이제 상승 기류가 있을 때 하강 기류가 없고, 대신에 하강 기류가 있을 때 상승 기류가 유발되지 않는, 즉 일생에 내후 일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다 세포 내의 이동 방향은 평균 바람과 나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다세포 내우는 이렇게 세포가 있을 때 A, B, C라면 A가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제 A가 가고, D, 그다음 B가 이렇게 위로 가기 때문에 다세포 내외의 이동 방향은 대신에 이렇게 가죠. 왜냐하면 세 개가 그대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대신에 평균 바람은 이게 위쪽으로 가죠. 그래서 나란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 8번. 지구 대기의 성층권이 건조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인데, 성층권이 건조한 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존층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 열을 받아서 가열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층권에서는 안정한 대기이기 때문에 이제 결코 수증기가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대륙권 계면으로 성층권 올라온 수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이제 성층권에서는 수증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8번에, 면접에는 이런 거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기본 배경 상식을 알아두면 면접 볼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8번까지 했습니다. 다음 9번. 대기 경계층. 드디어 대기 경계층이 나왔습니다. 요런 문제를 시작으로 이제 대기 경계층 문제가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기 경계층에 대한 심화 있는 내용을 좀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기 경계층은 하층이죠. 지표면에 영향을 받는. 그래서 행성 경계층이라고 부르죠. 대기 경계층을. 그리고 지표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대기 경계층은 상층에 따라 혼합층, 안전 경계층, 중립 경계층, 잔류층, 내가 보기엔 등으로 구분돼야 된다라고 해야지 더 맞는데, 일단은 크게 답을 고르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평균 시험장에서는 세모로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류 운동에 의해서 생성된 혼합층 일변화가 작다라고 되어 있는 아닙니다. 3번은 혼합층은 낮에는 되게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큰데 밤에는 연직 방향으로 그 혼합층이 크지 않아서 난류 활동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일변화가 큽니다. 일변화 크고, 일몰 이후에 지표면 복사 행각에 의해서 안전경계층이 형성된 건 맞는 설명입니다. 10번은 평균 좌우면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기억. 남반구와 북반구의 평균 좌우면 순환은 비대칭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외우세요. 이거는 그냥 관측 결과가 그렇기도 하고, 또 남반구와 북반구의 이제 그 태양 복사 에너지 그 ITCZ가 시간적으로 이제 보면은 평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딱 여름 방구 겨울 방구만 볼 때는 이제 좀 한쪽으로 치우쳐져요. 그 순환 자체가. 그래서 무조건 비대칭이다라는 게 이제 관측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기억은 무조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고 물어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여름 방구로 치우쳐져 있고, 또 겨울 방구는 그렇지 못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은 저희도에서 존재하는 헤들리 순환은 수증기 연결 시 이제 발생하는 잡열에서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헤들리 순환 그 에너지원 자체가 이제 수증기 연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하죠. 왜냐하면 적도 부근에서 열을 받는 에너지가 상승하는데, 이때 적도 부근은 그 면적이, 그러니까 육지가 거의 없고 해상인 바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할 때 이게 응결 과정이 매우 잘 일어나서 잡열 방치에 의해 대륙권 계면까지 상승하고, 이 대륙권 계면까지 상승한 공기가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퍼지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잡열에 의해서 이러한 헤들리 순환이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합불안정 파동에 의해 2차 간접순환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합불안정 파동에 의해서 1차 순환도 생기고 2차 순환도 생기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1차 순환은 그 수렴, 그러니까 저기압성의 수렴이고, 2차 순환은 상승 기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압성 파동이 곧 500헥토파스칼이나 상층의 파동이기 때문에 상층 파동 기압 고래 동쪽 방향에서는
항상 상승 기류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연직순환인 간접순환, 2차 간접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11번. 11번 중요합니다. 11번은 한 가지 좀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11번은 배경 지식을 알아두면 좋은데, 우리가 S밴드는 10cm거든요, 파장이. 근데 그 S밴드를 쓰는 기상 레이더는 전부 레일리 산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cm라고 파장을 둘 때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7mm, 그러니까 그 물체 크기 반경이 7mm 이하일 때 이제 잘 발생하는데, 강수 입자는 7mm보다 항상 작습니다. 몇 마이크로 혹은 뭐 1mm 많이 커봤자 한 3mm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3mm도 잘 없어요. 그래서 7mm 이하일 때는 레일리 산란인데 강수 입자는 이거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결국에는 레일리 산란이 잘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란하는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은 직선이며 스넬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넬의 법칙은 이렇게 갔을 굴절이나 이런 반사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굴절이 아니고 레일리 산란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대부분 산란 신호는 전자기파가 지내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란 신호는 후방 산란에 의해서 이제 레이더가 감지하기 때문에 전자기파 진행하는 직선이 아닌 이제 후쪽, 그러니까 반대쪽이죠. 반대쪽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3번, 산란하는 전자기파 강도는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맞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밴드는 10cm이기 때문에 레일리 산란에 의해서 관측되는데, 레일리 산란은 이제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제 3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파의 파장이 비해 강수 입자의 크기가 10배 이상 클 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레일리 산란은 그 입자 크기가 되게 작고 파장이 훨씬 더 클 때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렸고, 좀 더 레일리 산란에 대해서 여기는 나오진 않았는데 좀 더 심화적으로 내려가면 레일리 산란인 X가 이제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하고 2파이 R인데, 얘의 값이 0.1보다 작을 때, 즉 0.1보다 훨씬 작을 때 레일리 산란이 일어난다라는 게 이게 X가 크기 파라미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할 거는, S밴드는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는 원리를 이용해서 물체를 판단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측하는 강수 입자는 7mm 이하기 때문에 무조건 레일리 산란이 일어난다. 즉 S밴드에서는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기 위한 크기 파라미터는 값이 0.1보다 매우 작을 때 일어난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1번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왜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산화질소랑 이산화탄소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1번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의 공간 분포가 거의 일정한 것은 이제 배출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 분포가 일정하다는 것은 그럼 상층도 일정하다는 소리인데, 그거는 그럼 상층에도 배출원이 있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2번도 말이 안 되고 3번이 맞죠. 3번이 맞고 4번은 이제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3번이 왜 맞냐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이제 평균적으로 100년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이게 대기를 순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100년 뒤까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의 머무는 시간은 이산화질소는 이거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이산화질소가 하강할 때 얘는 계속해서 지표면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을 때 이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는 이제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지만 이산화질소보다는 확실히 덜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증기나 이산화탄소가 있을 때 수증기가 압도적으로 온실 효과가 크거든요. 근데 왜 수증기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라고 보지 않을까라는 의미는 이 수증기는 강수를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얘는 강수를 형성하지 않아요. 이걸 알고 있으면 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문제는 왜 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네가 얼마나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냐 뭐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산화탄소는 강수가 일어나지 않고 100년 정도 이제 공기 중에 떠 있기 때문에 음, 그 배출을 우리가 당장 줄어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영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산화탄소 줄이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대기 중에 계속해서 떠다니기 때문에 만약 이산화탄소가 배출됐을 때 계속해서 배출되고 뭐 수증기처럼 빠르게 감소한다면 뭐 누가 이산화탄소 걱정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13번 이제 가용 위치 에너지 ABP가 나왔는데 Available Potential Energy가 나왔는데 가용 위치 에너지는 이제 위치 에너지 중에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변화될 수 있는 최대값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수평 온도 경도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어떤 보호막이 있을 때 여기가 콜드고 웜이면 웜은 무게 중심이 위쪽에 있고 잠깐만요. 자, 웜은 무게 중심이 위쪽에 있고 콜드는 무게 중심이 아래 있다 칩시다. 그러면 가용 위치 에너지가 이제 이가 서쪽이고 동쪽이면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온도가 연집 방향으로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수평 방향으로 차이 난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그래서 수평 방향 온도 경도에 의해서 가용 위치 에너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호막을 해제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빨간색 위치랑 이제 파란색 위치가 여기는 무거워서 하강하게 되고 여기는 무거워진 공기 덩이에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수평 온도 경도에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단일 운동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운동 에너지 체감을 갖다 맞습니다. 공기 덩이는 일반적으로 열 전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APE에서 단일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귿은 가벼운 공기가 상승하고 무거운 공기가 하강하는 열적 직접 순환에서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합니다. 답은 2번. 그러니까 이게 가용 이체 에너지가 요 앞에까지는 맞는 설명이거든요. 직접 순환에 의해서 이제 만약에 직접 순환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했으면 이것도 맞는 설명인데 증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우리가 엔탈피 엔트로피를 배우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이제 가용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라는 방향으로 가는 거도 그냥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가 무조건 이제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감소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경도풍 내용인데 경도풍은 세 가지 힘이 이제 균형을 이루며 보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A, B, C를 정해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는 사실 알 수 없어요. 뭐 아는 거는 이제 고기압에서 저기압은 기압 경도력과 이제 북반구기 때문에 이 바람 방향의 오른쪽이 전향력이죠. 그래서 얘가 A가 전향력이라는 건 알 수 있고 그럼 얘가 전향력이고 그럼 얘가 C가 원심력이네. 왜? 원 운동의 바깥쪽이기 때문에 원심력이고 여기 이게 이제 기압 경도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B가 기압 경도력. 그래서 보시면 C가 뭐였죠? 원심력. 그래서 얘가 정상 고기압, 얘가 정상 저기압입니다. 그림을 주어지고 묻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비해야 될 거는 이상 고기압과 이상 저기압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골라야 되는데 A는 뭡니까? 저항력이죠. 겉보기임의 한 종류가 맞죠? 그리고 북반구 물체의 운동하는 방향이 오른쪽을 자행한다가 맞습니다. B는 기압 견도력인데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가해지는 힘이다. 맞죠? 그 다음에 바람의 속도는 중심 기압의 크기에 비례하여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심 기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바람도 커진다라는 의미인데, 틀렸죠. 그게 아니라 기압 경도에 비례해서 커지죠. 그러니까 그 등압선의 간격에 의해서 이제 좁으면 좁을수록 커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틀렸죠. 반대로 얘기했다기보다 그냥 아예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맞지 않는 설명. C는 원심력인데 원심력은 실제로 가해진 힘은 아니에요. 4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 시계 방향이면 이제 고기압성 회전이죠. 고기압일 경우 바람의 속도는 직경풍보다 느려지고, 아니죠, 반대죠. 고기압성 경도풍은 이제 직경풍보다 크고, 이 직경풍은 이제 저기압성 경도풍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족시킵니다. 15번. 15번은 왜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풀어볼게요. 15번은 이제 그 이산화탄소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에 300ppm이었다가 현재 400ppm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돼 있는데, 100ppm이 증가했죠. 이 100ppm 중에 이 ppm이 뭐냐면 파트 퍼 밀리언이거든요. 파트 퍼 밀리언 뭐 이런 건데, 이 밀리언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보시면 지금 전체 대기 그러니까 지구 대기 전체 무게가 5.0 곱하기 10의 18승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밀리언 단위를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6승을 꼭 해줘야 되겠죠. 얘에서 여기에서 이제 밀리언 단위를 보겠다라는 의미죠.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체 중에 이제 44로 나누고, 그 다음에 탄소 원자 12만큼 보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5 곱하기 10의 12승 곱하기 44분의 12가 되고, 그래서 60분의 그러니까 10분의 44가 되겠죠. 요걸 이제 약분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1.4가 나와요. 1.4.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보시면 16번인데, 16번은 순환입니다. 순환에 대한 정의를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서큘레이션 C는 이제 거시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용돌이도를 잠깐만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 소용돌이도가 미시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순환에 대해서 미시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순환을 면적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16번에는 한 변이 1000km래요. 1000km가 있네, 이게. 그때 남쪽은 동풍이 분데, 동풍이 불고 10m/s 동풍이 불고, 북쪽 방향으로는 100m당 2km가 비율로 소풍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10을 곱하면 20m가 더 증가해서 여기도 10m/s 소풍이 분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순환은 얼마인가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제 A는 이제 10의 3승인데 6승이죠. 6승의 킬로미터의 제곱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B를 구해보면 A 맞죠? 점 얘기했습니다. A가 이게 맞고, 그 다음 C를 구해보면 C는 파셜 V 마이너스 파셜 Y, C가 아니죠. 순환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은 제타 곱하기 A죠. 제타 곱하기 A. 그래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용돌이도는 파셜 X 파셜 V 마이너스 파셜 Y 파셜 U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북 방향의 바람 성분은 없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남북 방향의 바람 성분 V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위쪽으로 갈 때 이제 1000km죠. 10의 3승 km로 갈 때 U가 얼만큼 배내는지 보면, 서풍이 불기 때문에 이제 그 20km, 그러니까 20km가 아니고 U2-U1인데, 얘가 지금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플러스죠. 플러스고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라서 결국엔 얘의 값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20m/s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해주면
10의 3승이고 킬로미터 하나랑 킬로미터 하나 없어지죠.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20m에다가 10의 3승 곱하기 10의 3승 미터죠. 그쵸? 그래서 10의 마이너스까지 붙고, 그리고 얘를 계산하면 2번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풀이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거는 굳이 모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7번은 그냥 이것만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수증기 영상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중층과 상층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증기 영상은 이게 잠깐 수증기 영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얘는 하층에서 잘 나타난다 의미다. 왜냐하면 수증기 영상에서는 하층을 잘 탐지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 영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하층에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어두운 회색으로 나타내고 또 검은색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영상에서 어둡다라는 거는 온도가 크다라는 것도 이제 좀 챙겨두시고, 단파적에도 좀 비슷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얘는 지금. 그래서 보시면 권은, 고층은, 정란은 전부 다 이제 수증기 영상에서 잘 나타날 수 있죠. 왜냐하면 계면이 아니고 고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대신 안개는 하층이 딱 붙은 지표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은 넘어갈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그림만 그리면 풀 수 있습니다. 19번은 보시면 이제 요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느끼는 이때 18년도 문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기후학 문제를 좀 많이 냈어요. 여기 보시면 15번도 그렇고 12번도 그렇고 또 뭐 있나요? 없네요. 이거 두 문제랑 이제 요 문제를 냈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배경지 아니었으면 요 세 문제는 건들지도 못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서 왜 이때 기후변화가 핫했나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대기 중 기체의 가장 옳은 것을 했기 때문에 태양 복사가 가장 존재하는 주간에 형성된다라고 해서 이때 이게 광해리가 잘 일어난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광해리가 잘 일어나는 건 전부 다 잘 일어나네요. 옷소리는 근데 뭐 광해리가 일어나지 않아도 알아서 분해되기 때문에 조금 답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 다음에 N2O5는 불안정해서 그렇고 NO 얘도 불안정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정하지 않죠. 안정하지 않고 뭔가 더 원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형성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NO2에서 이제 광일이를 받아서 NO로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그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륙간에서 메테인을 파괴시키는 중요한 기체다. 다른 기형 물체에 비해 농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답을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농도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이다를 통해 얘는 그 반응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도 체킹해 두셔야 돼요. 야, 요것만 보고는 요거는 판단 못 해요. 근데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메테인을 파괴시키는 거는 이제 이게 탄화수소인데, 탄화수소를 이제 파괴시키는 거는 이제 산화수소, 산소랑 이제 H 뭐 요런 건데 답은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얘가 이게 뭐였죠? 라디칼 이온이었나요? 그래서 요 라디칼이라는 게 급진적인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요 라디칼이 있을 때 이제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다른 메테인이나 이런 거에 반응을 너무 잘해서, 그래서 대기의 청소부라고 불리거든요, 얘가. 그래서 요 특징을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 문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기 같은 문제로 주어졌지만 다음에는 그냥 요런 선지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0번 성층권 돌연승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고
성층권 도룡승원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인데, 성층권 도룡승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성층권 도룡승원은 SSW라고 이제 그 줄임말이 있는데, 이 줄임말이 있는데, 얘가 이제 왜 도룡승원이 생기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도룡승원이 생긴 이유는 이제 어떤 원인이 있냐면, 하층의 행성파가 이게 전달되어 이제 이 소용돌이도가 감소합니다. 감소해서 결국에는 약해진 소용돌이에 의해서 그 북극에 있는 한기가 남하에서 우리나라에 한파를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성층권에서는 이제 이 소용돌이도가 감소하게 되면 수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수렴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성층권에서는 안정하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없고 하강 기류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승온이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돌연승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북반구나 극지역, 남반구 극지역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기압성 해전이 돕니다. 저기압성 해전이 도는데, 그때 이 저기압 해전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행성파가 전달돼서 소용돌이도가 감소하면 고기압성 해전으로 이동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고기압성 해전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고기압 해전이 일어나게 되면 하강하는 기류가 좀 크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압성에 있는 대기란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하강하는 기류가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발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강하는 기류가 크기 때문에 그 역전층, 그러니까 상층의 역전층이 이제 형성될 수도 있는 그러한 특징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 그래서 도연승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저기압성 회전이 있을 때 이 소용돌이가 감소하게 되면 고기압성 회전으로 바꿀 때를 주승운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 약해지면 부승운이라고 합니다. 부승운.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일주일 동안 30이 아니고 40입니다. 40도 이상, 이건 외워야 돼요. 40도 이상 증가를 기준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대기 파동 에너지가 강한 겨울철에 잘 발생합니다. 모든 거는 남북 온도 경도가 클 때 잘 발생합니다. 다음 이제 오존층의 자해전 흡수로 인해 발생한다라고, 오존층 자해전 흡수랑 관련이 없습니다. 얘는 그냥 행성파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도련성이 발생하면 극지역을 중심으로 소풍이 강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풍이 약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냐하면 행성파가 이 서풍을 방해하고 동풍을 부는 것을 이제 유발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좀 더 심화 과정이라서 모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서풍이 강해지지 않고 약해진다. 그리고 이 SSW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한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한파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도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1번 문제다. 일기분소 및 예보 1번 문제인데, 자, 보시면은 뭘 묻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뭘 묻는지 모르겠는데, 기인이 뒤로 보니까 뭔가 전선상수, 뭐 맑은 뭐 낡은 날씨, 북쪽이 저게 남쪽이 고기압,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혹시 온대 저기압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좀 부룩 들어야 되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저기압이고, 고기압일 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요렇게 불고 요렇게 불고 요렇게 불거든요, 지금. 그리고 요렇게 갈수록 현재로 가는 거예요. 오른 왼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요거랑 비교해 볼 때, 요 왼쪽 그림과 비교해 볼 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지금 여기에요. 그러면 온난 이루가 통과하고 지금 온난 이루의 근처에 있는 경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다음 보면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방에 바람이 부는데 지금 이렇게 불죠. 지금 이제 요렇게 이동했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갔죠. 반시계
네, 그렇죠. 반시계 방향 갔기 때문에 한랭이류가 들어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풀어보면 그래서 ABC가 이제 뭐 여기서 어떤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특징을 띨지는 모르겠지만 좀 보면 자 맑은 날씨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통해 온난 이류가 통과한 이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자 보시면은 온난 이류기 맑은 날씨 즉 온난 이류기 때문에 시계 방향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지금 가죠. 요렇게 지금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기울기 A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 북쪽의 저기압 남쪽의 고기압이 이제 위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B를 보시면 여기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반시계죠. 그러면은 반시계 때문에 여기 한랭이류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지금 한랭이류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렇게 한랭 1호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 보시면 잘못했네. 자, 보시면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한랭 1호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있다 칩시다. 여기 B라고 합시다. B라고 하면은 북쪽에 저기압이 있고 남쪽에 고기압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C라고 합시다. 디귿 C라면 전선성 강수가 내려야 된다. 그럼 현재 전선성 강수가 내려야 되는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랭 이류에 대해서 이제 그 강수가 짧기 때문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이제 전선성 강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로 가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C가 되면 북쪽이 저기압이고 남쪽이 고기압인데 전선성 강수가 또 내린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서 얘는 잘못 풀었구나. 그러면 이게 아니고 북쪽이 저기 남쪽에 고기압이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있고 그렇죠.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겠죠. 여기 들어오면서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현재의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C, 니은 A, 얘는 B라서 CAB가 되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시. 요 문제가 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일단 요까지는 이해하셨죠? 그 파란색 박스 요까지 이해하셨는데 자 보시면은 제일 과거에서 이제 여기도 반시계 방향 여기도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갔다가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시계죠. 그렇죠? 반시계 위쪽으로 하죠. 지금 이렇게 그렇죠. 위쪽으로 하기 때문에 얘도 반시계 얘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반시계네요. 반시계인데 C는 잘 모르겠네요. 진짜 시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C는 잘 모르겠는데 보시면 지금 지금 요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파란색 박스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맑은 날씨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 이 과거를 A라 두면 이제 얘를 A라 두면 B는 이제 A가 얘를 기억을 A라 두면 여기죠.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서 이제 B로 넘어갈 때 이제 맑은 쪽에 저기압, 남쪽에 고기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얘를 B라 두고 그러면 전선상수 얘를 C라 두면 사실 이제 요렇게 통과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요 중간 단계잖아요. 그러면 B가 올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북쪽 방향이긴 한데 북쪽 방향에 전선성 강수가 이제 생기는데 이때 북쪽이 저기압 남쪽이 고기압 또 C에서 또 전선성 강수가 내릴 수 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에서 지금 이렇게 서풍이 부는데 한랭이류가 통과하고 있는 지점이죠. 한랭이류가 통과한 지점인데 또 전선성 강수가 내린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아니고 이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로 북쪽에 고기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맑은 날씨가 맑은 날씨가 아니죠. 전성성 한수가 내리고 그 다음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요, 요 패턴을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해석을 할 수 있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긴 친절하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근데 다음에는 이거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은 보시면은 단일 솜인데 가장 큰 값을 이제 찾아봅시다. 자, 이제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쭉쭉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가 LCL. 그 다음에 수분 단일 검열을 따라 이렇게 하면 CCL이죠. 쭉 올라가서 보고, 그 다음에 얘가 습고온이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 상당온이고, 그렇죠. 요렇게 구할 수 있죠. 이제 가는 대류 온도인데, 대류 온도가 요렇게 이제 CCL에서 내려온 요가 대류 온도, 얘 가고, 상당 온도는 상당온이랑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가 납니다. 습고 온도는 수분 단일 감지를 따라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다. 건고 온도는 그냥 일반 공기덩이의 온도이기 때문에 라죠. 그래서 큰 값부터 나열하면 큰 값이 뭐죠? 나가라답니다. 나가라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3번인데 이 3번은 토네이도 발생 관련 문제입니다. 토네이도 발생은 이렇게 토네이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 때, 잠깐만, 반시계잖아.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이렇게 돌 때 얘가 이제 상층에서 한랭하고 건전 공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얘를 찍어 눌러서 결국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거든요.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토네이도가 형성돼요. 그래서 얘는 가운동량 RV, MRV인데 M 생각하고 RV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공유 반경이 작은 거는. 그래서 가운동량이 작은 거랑 관련이 있고, 그리고 우박 발생하는 환경과 유사하게 상하층 간 온도차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층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찍어 누를 때 토네이도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때 상승하면서 잡열을 방출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이렇게 구름덩어리 만들거든요. 회전하는 역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하층은 건조하고 상층은 수분해야 이렇게 찍어 눌렀을 때 얘가 무거운 공기이기 때문에 찍어 누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 이것은 발생 지역 주변에 중층대기로부터 유입되는 차고 건조한 하강 길이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중층대기, 여기서 상층에서 중층대기까지, 상층에서 중층, 그리고 에서 발생하는 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하층까지 내려와서 찍어 누르는 이러한 형태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지표 냉각이 가장 활발한 새벽 시간에 주로 발생하는 아닙니다. 지표 냉각이 아닌 낮 시간에 이제 상하층 간 온도차가 많이 날 때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4번 앙상블 예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아닌데, 자 보시면은 초기 분석장의 속동이 프라임이거든요. 이 프라임 주제하는 예보장을 앙상블 평균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 앙상블 예보라는 거는 섭동을 주고 이제 여러 가지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걸 값을 취하해서 낸 평균이 이제 앙상블 평균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5번은 서해상에 이류한계가 발생한다. 이류한계 또 나왔습니다. 자, 이류한계는 온난 이류입니다. 이류라서 무조건 봄이랑 이제 여름, 봄에서 여름, 그래서 겨울철 틀렸고, 봄철이 있을 수 있고 여름철 맞고 가을철 틀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봄철에서 남에서 남서풍이 유입되고 925 헥토파스칼 기온이 해수면 온도보다 5도 이상 높은 경우인데, 해수면 온도보다 5도 이상 높은 경우, 얘는 틀렸죠. 얘는 틀렸죠. 왜 그러냐면
그 925헥토파스칼 기온이 해수면 온도보다 5도가 높다는 거는 아니죠, 이게 맞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맞죠. 925헥토파스칼 기온이 얘보다 높다는 거는 공기덩어리 연도가 더 높다는 의미죠. 그래서 온난 이유가 맞습니다. 디귿은 여름철 북쪽에서 북풍이 유입된대. 그럼 한랭이네. 한랭이라 틀렸습니다. 여기도 또 보면 해수면 온도보다 10도 이상 낮아진 경우이기 때문에 온난 이유가 아니죠. 자,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굳이 해야 되나? 좀 많이 해서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5451 뭐 이런 거는 다 관측소에 대한 그 기본 값이기 때문에 그 관측소를 나타내는 그 넘버입니다. 넘버. 얘는 안 외우셔도 돼요. 넘어가고 이제 두 개씩 묶고 여기는 3, 4, 5, 7, 8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이렇게 묶는데 자 우리가 02 이렇게 내고 이렇게 되고 325, 60, 325, 60, 8 1801이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근데. 자 이렇게 묶는데 자 기온은 여기 있죠. 1번 보시면 기온이 4.5도인데 기온이 4.5도 여기 있고 기압 상승이 있는데 기압 상승은 5에 있습니다. 5에 이제 2가 상승이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0.6이 2가 상승이다. 상승까지 알아두시고 현재 날씨는 연무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날씨는 7055인데 705 여기서 7055 이렇게인데 이게 현재 날씨거든요. 현재 날씨 05는 연무로 나타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양 기온이 0.8이래. 0.8 맞고 남풍은 평양 풍속인데 풍속이 1m죠. 1m인지 1m ks 1너트인지 모르는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1이죠. 1 그죠. 1 이기 때문에 이제 0134에서 01은 이제 미터 퍼 세클 너트입니다. 그래서 너트가 아니고 미터 퍼 세클라서 답은 2번입니다. 3번도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기온이 1도죠. 1도고 이슬점 온도가 여기 1이 마이너스거든요. 요 앞에 1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1도죠. 와, 엄청 건조하네요. 그 다음에 해면 기압은 요건데 여기 해면 기압이죠. 16.5도. 그래서 1016.5 맞습니다. 그리고 4번은 해보세요. 5번 안 하겠습니다. 6번 6번 중요합니다. 6번 보시면 스콜성과 같이 우리나라 주변 수백 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 걸쳐 강한 대류가 의해 홍호가 발생할 때 대기 상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인데 그러니까 강한 대류에 의한 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그게 아닌 조건이 뭐냐라고 묻는데 자, 200헥토파스칼 부근에 서풍 제트기류 있고 오른쪽에는 상승기류가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2번 한반도 500헥토파스칼 지휘고도가 5820에서 5880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인데 자, 우리가 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거든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예요. 가장자리인데 이 가장자리 500헥토파스칼에 5880을 기준으로 이제 왔다 갔다 조금 그렇게 하는데 얘가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남서풍이 불고 이렇게 수증기를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자리에서는 수증기가 올 수 있어서 결국에는 하층 제트랑 만나면은 강한 이제 상승 기류에 의해서 호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부분에서 30kds인데 이것도 하층 제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그럼 답은 4번인데 200헥토파스칼의 지기 고도가 12600인 경우 이상인 경우인데 얘는 이제 티벳 고기압입니다. 네, 열저기압이죠. 이 열저기압이 우리나라 부근으로 올 때는 여름철 열대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호우가 아니고 열대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9번
9번을 보면 답은 4번인데 열대 지방에서는 이 충우가 있기 위해서는 이제 남북 온도 경도가 커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북쪽으로 갈수록 이제 충우 값이 별로 많이 변해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기상현상에 대한 분석 방법이 좀 원활할 수 있는데 열대 지방은 적도 지역에 해당하는 부근 위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온이 수평 방향으로 조금 일정해요. 그래서 이 충우는 별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열대 지방에서는. 그래서 충우를 쓰기 위해서는 남북 온도 경도가 커야 된다는 것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0번 언음비. 자, 언음비는 일단은 하층은 영하여야 되고 상층은 조금 이제 영상이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역전층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전층이 아닌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랭전선이 통과한 후에 지상에서 강풍과 함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경우인데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강풍과 함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강풍이랑 함께 혼합층이 형성되고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상하층 간이 전부 다 영하이기 때문에 얘는 아니겠죠. 뭐야, 답이 벌써 나왔네요. 그래도 좀 찝찝하니까 그래도 보면 2번은 지상 기온은 영하인데 상층은 영상의 경우 역전층에 의해서 이제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언음비가 형성될 수 있죠. 그다음 새벽에 약한 비가 떨어지는데 안정한 대기 구조가 역전층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4번은 중하층의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지상의 기온과 역전된 경우 역전층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은 보시면 강풍이 있기 때문에 상하층 간에, 그러니까 하층 상하층 간에 그 혼합층이 형성되고 그러면 기온이 어느 정도 조금 일정해지거든요. 온위가 일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정해지는데 그때 하층 기온이 영하면 상층도 영하기 때문에 역전층이 아니고 이때는 언음비가 아니고 뭐 눈이나 뭐 얼음 싸라기 이 정도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1번. 11번을 보면은 안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라서. 서해안대설. 자, 겨울철 대륙고기압인데 이 대륙고기압은 하강기류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연집 방향으로 크게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에서 10km, 50km면 되게 크게 발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13번 안 하겠습니다. 14번은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각자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일단 시그마 좌표계인데 이 시그마 좌표계는 지면에 어떤 산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 지면을 기준으로 지면을 1로 두고 상층으로 할수록 이제 0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이때 시그마 좌표계의 안 좋은 단점은 이 지면에 의한 기압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좋진 않아요. 뭐, 또 이제 기압 좌표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기압 좌표계고 온위 좌표계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위 좌표계, 그러니까 상층을 할수록 온위가 증가하는 그런 온위 좌표계고, 에타 좌표계가 이제 에타인데 에타는 시그마 좌표계랑 다르게 이 특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시그마 좌표계랑 반대로 지면이 0이고 상층으로 할수록 1이에요. 상층으로 할수록 1이고 또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다면 이제 아까 산을 그렸지 않습니까? 산을 그렸는데 얘는 계단식이에요. 계단식. 에타 좌표계는 계단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5번은 자, 케이프인데 요 문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일기도를 많이 보다 보면은 그냥 답이 나오거든요, 이거. 왜냐면 잘 보세요. 자, 8번 일사가해에 의해 지상기온이 상승해서 대류 온도에 도달한 경우인데 제 대류 온도에 도달하면 일반적으로 주변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은 맞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래서 여기가 CCL이잖아요. 근데 대류 온도가 있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요. 그럼 K가 크죠? 대류 온도에 도달하면 K가 커요. 그래서 1번 맞아요. 2번 보면 자,
하층 Z부터 짜증나죠. 왜? 하층 Z가 있으면 그냥 K4 없어도 얘가 없어도 하층 Z에서 강하면은 하층 Z가 온난 이루거든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서 상승해요. 쭉 상승해서 결국에는 그 강수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호를. 그래서 이 하층 Z 딱 보자마자 아 K4가 아니네. 답은 2번이에요. 그냥. 그리고 하층 Z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자, 대기 전기층이 포화되어 있고 포화되어 있으면 이제 그 K4가 클 수 있겠죠. 그 이렇게 대기 경계층 전체가 포화되어 있으면. 근데 850헥토파스칼까지 온도가 역전층이 되어 있는 경우에요. 그럼 역전층이 형성되면 얘는 골치 아파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이 발생해요. 신. 케이프가 아니고 역전층이 생기면 신이 발생해서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게 아니고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져요. 역전층이 생기면 나는 감소하는데 주변은 증가하네. 그럼 나는 증가할 필요가 없잖아.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그리고 요 문제를 일부러 이렇게 12일을 안 걸리기 위해서 이렇게 낸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3번, 4번은 다 맞습니다. 전리적에 위치하면은 이제 상하층 간의 온도 차가 매우 크게 됩니다. 전리적에 위치하면. 5번도 LCA가 CC, LFC가 1km 이하에 있으면 이제 K프 값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16번, 이제 16번이 중요합니다. 16번은 제가 이거는 뭐 어차피 볼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냥 암기법을 좀 알려드리면 우리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손흥민 선수의 이니셜이 흥민이지 않습니까? 흥민 FC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흥민 FC인데 여기서 F를 잘 기억하시다. F가 뭐 페일인지 펠스인지 페일이라 합시다. 페일 아니다. 페일이라 하지 말고 false라 합시다. false 했을 때 이 false는 이제 실패, 그러니까 틀린 거거든요. 틀린 건데 왜 틀렸는지 생각해 보면 예보를 했는데 관측이 안 됐어. 그래서 false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예보고 여기가 관측이거든요. 이거 yes no잖아요. 이 F가 여기 있으니까. 자, 다시 그려볼게요. yes no 해서 이가 관측, 얘가 예측이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보기 주어졌는데, 자, 뭐 B 있고 C랑 있다는 게 A죠. 지금 여기가 A예요. 자, B 없고 B 있대요. 예측은 B가 없대요. 예측은 B가 없는데, 그럼 여기 B는 그럼 딱 봐도 이거 C, 이게 D겠죠. 그러면 이제 임계 성공 지수를 봐야 되는데, 이 임계 성공 지수가 뭐냐면 실패한 건 따지지 않아요. 실패한 거 말고 실패한 거 뺀 전체 중에 ABC 더한 거 중에 진짜 맞았는 것만 보는 거거든요. 이게 임계 성공 지수예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거든요. 그다음 B 편차는 보시면은 예보한 거랑 이제 관측한 거랑 이제 편차를 보는 거거든요. 예보된 거랑 이제 관측된 거 중에 어느 게 더 편차가 크냐, 어느 게 더 크냐,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1보다 크면은 AD가 더 크잖아요. AD? 뭐야, 이거 AD가 아니네. 2번이네. 그쵸, 맞죠? 이제 A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C거든요. 그러면 1보다 크면은 예측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예측이 더 많았다. 관측된 것보다 예측이 더 많았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일기예보 기능을 이제 향상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보율인데 오보율은 예측한 거 중에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A 플러스 C분의 A거든요. C죠, C. 그 다음에 탐지율은 관측된 거 중에 실제로 예보한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관측된 거 중에 실제 예보한 게 탐지됐네, 탐지됐나? 이런 느낌이에요. 탐지됐다 이런 거라서. 그래서 A 플러스 B분의 A가 이제 탐지율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기점으로 이제 요 식을 외우고 있냐라는 문제가 나와요. 요 식을 막 요 값을 주고, 그러니까 A, B, C, D, 이제는 A, B, C, D를 안 주고 요 값을 주고 10, 20, 40, 50 뭐 이런 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제 요 편차나 뭐 오고요 뭐 이런 거 막 구하는 거 문제가 나와서 요 문제는 이제 이 공식을 알고 있냐라는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얘는 17번은 양간지풍인데, 이 양간지풍은 산이 이렇게 있을 때 역전층이 있어야 되거든요. 역전층이 있고 요 부근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갈 때 여기서 확 이렇게 확 가는, 확 풍하측으로 쫙 가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역전층이 높이가 3보다 높을 때 주로 발생하고, 이제 야간에 바람이 더 강해지고 주간에 있는 혼합층에 의해서 바람이 더 강해지지 않고, 그래서 이 바람은 이제 물팀이 아니고 베르누입니다. 그래서 높을 때 야간, 그 다음에 베르누.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프라우드스가 있거든요. 이게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이제 1이냐 요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프라우드스는 일단 9급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직. 근데 얘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프라우드스가 무조건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양간지풍 얘기가 나오면, 만약에 양간지풍은 프라우드스가 1보다 무조건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나 좀 챙겨두시고, 18번은 그냥 하나만 기억할게요. 제타는 이제 마이너스 라운드 n분의 파샬 v 플러스 r분의 v. p라 적을 뻔했네요. 요것만 알면은 요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19분도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냥 분석만 좀 해드리면, 한기가 유입된다고 했기 때문에 반시계, 난기가 유입돼서 시계입니다. 그래서 700헥토파스칼 이하에는 이제 지상에서 700까지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700 이상에서는, 700보다 높은 이상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래서 반시계에서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답이 4번인데, 지상에서 850으로 갈 때 이렇게 반시계를 돌죠. 그 다음에 700에서 500으로 할 때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20번은 이제 우리가 그 빙정설 있지 않습니까? 빙정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전년도 17년도 문제에서도 마이너스 15도에서 마이너스 4도를 되게 강조했죠. 그래서 요 범위 안에 드는 것만 찾으면 돼요. 1번은 너무 낮아요. 이러면 빙정설이 잘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지상의 기온은 무조건 0도 이해야 되겠죠. 눈이 적설이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아니면 4번인데, 보시면 마이너스 4도에서 15도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게 뭔지 좀 보면은 요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0도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관행각 수족보다 빙정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90% 이상 차지하거든요. 그 손잡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챙겨두시고,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당연히. 왜냐면 여기는 지상기온 0도인데 지상기온은 마이너스 5도. 요거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요걸로 보면은 마이너스니까 무조건 눈이 오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0도는 이제 어는 비로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눈은 오는데 뭐 눈이 오자마자 바로 녹아버릴 수 있어서 적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여기 문제들부터 조금씩 어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마 해설 강의도 조금 더 길어질 건데, 일단은 18년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